안녕하세요. 최명진입니다. 저는 이제 무등산 풍경소리라고 하는 그 광주 전남에서 아주 오래된 그 환경음악회를 진행해 오고 있고, 그 사단법인인 그 단체에서 금남로죠. 이제 그 광주의 민주화의 항쟁의 그 중심지였던 금남로에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환경음악회다, 혹은 오늘 주제도 자연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환경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 또 이 생애전환과 관련해서 요즘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의 만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생애 전환기, 그러니까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본인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을까? 나의 삶이 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정말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졌을 때 참 자신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전환기,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 대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또 물질 문명이 그 과다하게, 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물론 환경보호라든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런 첨단의 문명들 안에서 그 얼마나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 생애전환기를 맞은 신중년 세대가 기여하거나 참여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문명의 이기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본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정말 자연스러울까, 혹은 또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라고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했던 그 MBN의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아마 어떤 순간에는 하루에 그 20여 개가 넘는 종편 채널에서 방송이 돼서 정말 그야말로 TV를 틀기만 하면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수도꼭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학교를 하고자 하는 그 신중년, 생애 전환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그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그 시대에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격리시켜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뭐 그것은 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400명 넘게 방송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또 이 프로그램을 주로 애청하는 시청자들도 여전히 신중년 세대라고 합니다. 50대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와, 저게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 또 경이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중년 세대, 생애전환기를 맞은 그 50 플러스 인생의 인류학적 기록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기고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 살고 있든지 살고 있지 않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 자연스러움, 혹은 자연과의 어떤 교감, 또 나 스스로를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물질 문명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이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어떤 그 본성에 가장 와닿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 한겨레 신문 그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이게 연재에서 썼던 글인데요. 이 박어진 선생님이 썼던 글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전환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갱년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그리고 2006년도에 그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생애 전환 문화예술 교육과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긴 한데요. 여기에 표현을 빌어보면 2005년도 8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 TV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하고 가정생활에 어떤 그 스트레스도 밟고 여자 주인공인데요. 그가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방에 가서 한없이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나 홀로 노래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노래방에 가서 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경험 삼아서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상사들과 함께 혹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서 누군가가 노래할 때 그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박자도 맞춰줘야 되고 예를 들면 나 아닌 나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 모습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얽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땄어요. 나홀로 노래방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의 취향에 굳이 의존용 환호와 갈채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쓰면서 나는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전환기의 이름은 갱년기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2005년도에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노년으로 가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 받아들여야지라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 그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나는 왜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전환의 어떤 시점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환이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게 저한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자연의 모습은 그런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뜻풀이를 봤더니 그 표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인위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할수록 조금 더 인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내가 태어난 어떤 국가의 제도 혹은 사회의 문화 혹은 내가 공부했던 어떤 그 학문적 철학, 어떤 이런 도덕적 개념, 이런 것에 따라서 나한테 쌓여지는 교양이 어쩌면 나의 본 모습, 나의 어떤 기질과는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와는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억지로 꾸며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생애 전환이라고 할 때 이 전환기에 어쩌면 그것을 한번 탈피해보는 그런 실험이나 그런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이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에서 한 번쯤 해보는 일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갱년기를 우리가 제2의 사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제1의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저는 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어른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직장 생활의 룰도 있고 또 어떤 그 돈벌이를 위해서나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사회화의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하는 생애 전환기에는 한편으론 좀 탈사회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좀 자연과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것이지요. 이제 그 공자가 논어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 시절부터 예를 들면 70세까지를 그러니까 그 비유한 것이죠.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40대로부터 예를 들면 생애 전환기라고 맞이하는 그 40대를 불혹이라고 하면 이때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다. 50이면 지천명이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다. 그 다음에 60은 이순이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다 거꾸로인 것 같아요. 40이 돼도 여전히 갈팡질팡이고요. 50이 돼도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그러니까 타인의 뜻도 알기가 어렵죠. 또 자기의 마음가짐도 알기가 어려운. 또 이순이라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흥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한테 지천만 하고 싶고 꾸지람만 하고 싶고 지적질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고영지 선생님이 썼던 자꾸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역으로 바꿔보면 40이면 좀 그만 좀 흔들리자. 또 50 지천명에는 이제 제발 좀 하늘이 좀 뭐라고 하는지 하늘의 뜻에 좀 순응하는 나이가 좀 되어봐라. 또 이순이면 60이 됐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좀 흥분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질문처럼 바꿔서 제가 던져 보기도 하곤 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그렸던 의식의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이게 룩스로 표현을 했는데 의식의 바퀴가 뭐 20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700 이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지점이 대부분 우리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분노라든지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택했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을까? 혹은 와 정말 화가 나네. 나도 한번 잘 살아볼란다. 라고 하는 이런 지수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뭐 이런 건 사실 자연스럽거나 예를 들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자존감을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룩스 의식의 밝기가 200 정도가 돼야 적어도 어떤 그러니까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50 정도가 유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저는 유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좀 부드럽지 않고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조금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자연의 단계를 넘어가면 초연의 단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남문화재단에 가서 함께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네이밍을 2가지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는 그러니까 슬멍슬멍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차세현 그 선생님하고 같이 지었는데 이 슬멍슬멍은 슬렁슬렁하다는 것입니다. 좀 유연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뭔가 빈틈없이 예를 들면 어떤 일도 예를 들면 차질 없이 막 해야 되고 막 스피드하게 이걸 추구해야 했던 시대라면 조금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 조금 느리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점 전남문화재단은 이번에 한 팀이 더 생겼는데 그게 그 예술가들만 모여서 예를 들면 생애 전환을 예술가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누군가가 일반인들을 만나서 문화예술 학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우리 스스로 생애 전환을 해보고 이게 전환과 발견 모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 이름은 또 몽글몽글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몽글몽글은 거기 적어져 있는 것처럼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좀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자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집과 아집, 어떤 룰, 그다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틀과 관념 이런 것이 옳다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뭐 바꾸거나 그러니까 변경시킬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조금 유연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유연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유연한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 예술가들하고 10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적어놓은 이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커리인데요. 커리라기보다는 그 만남의 방식인 것이죠. 제목이 보면 좀 독특하죠.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10번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이래요. 첫 번째는 늑대와 춤을,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영화죠. 95년도에 나왔던,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인으로서 남북전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이념의 시대의 한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제 폐진지 해방인지 여기에서 치열하게 사람을 죽이고 싸우던 그가, 남북으로 갈려있던 그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만나면서 인디언들의 삶에 매료되는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 하는 건데 그 모임에 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인디언식 닉네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줬던 이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이름, 그러니까 한자 이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뭔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조금 유연하고 편안하게 이름을 짓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예를 들면 늑대와 춤을, 두 번째는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것은 박하 선생님 내용이죠. 예를 들면 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수없이 많았던 싱하나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어린 왕자와 피터팬, 뭐 얼핏 제목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이런 식의 내용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보고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삼았던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통해서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이라고 저는 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이거는 1932년입니다. 미국이 한참 산업화가 되고 초고속 빌딩이 지어질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마천루에서의 점심 식사라고 지금도 그 뉴욕의 22번째 높은 빌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빌딩의 노동자들이 물론 연출 사진입니다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앉아서 패스트푸드죠. 그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점심을 먹는 사진을 한 사진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연출 사진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문명 앞에 설 때만큼 초라해지는 것이 없다고 봐요. 아니면, 그 경쟁 심리,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되고 싶은 어떤 마음인 것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죠. 9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저기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저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했던 빌딩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제가 지금 구글에서 지금 검색을 해서 3D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약간 느린 건데요. 그 주변에 엄청난 빌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딩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나도 저 빌딩의 어느 층에, 어느 고층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대단한 어떤 존재로서 살 것 같지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게 스스로 혹은 그 사회가 도태시켰든지 아니면 스스로 도태되었든지 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문명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는 예술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또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 강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특정,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성씨,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이제 고착되기가 쉽습니다. 패러다임에 갇히기가 쉽죠. 저는 예술은 그것을 조금 벌려주거나 깨워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그 안에 이미 그러니까 다양한 삶이 존재합니다. 여기 제가 한 잡지에서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요. 자연 안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삶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동성끼리의 사랑 이런 것만 가지고도 되게 이렇게 막 뒷걸음질이 쳐지잖아요. 그를 내치기가 막 내치려고 하고 저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유연해져야만 저는 자연에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지만 타인 스스로에게도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수컷이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물들은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식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낳는 게 아니라 후학치 같은 것처럼 입에다가 알을 머금었다가 입에서부터 생명을 그러니까 제2의 어떤 이 세대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다양함들이 저는 이렇게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전환이라고 할 때 지금의 생애 전환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사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다분히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발상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내어놓을 때 그것은 정말 다양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애 전환기에 나 말고 다른 사람 혹은 나 또한 그 다양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연은 날씨는 되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되게 날씨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비바람이 쳤다가 어떤 때는 되게 순풍이 불었다가 무지개가 나왔다가 천둥번개가 쳤다가 흰눈이 내렸다가 되게 변화무쌍한 자연 자체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이 되게 한 가지로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죠. 저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삶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행도 불행 그대로 그러니까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삶의 전환에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여백들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연으로 가는 혹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전환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한다면 또 생애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기획하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애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혀 전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종의 어떤 자기 강화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멀어지기와 다가서기라고 하는 좀 화두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좀 멀어질까? 그리고 어떤 것에 좀 다가설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자연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좀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조금 좀 멀어져 보는 것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선다라고 할 때 그 다가섬은 나의 본성,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존재였지?라고 하는 것에 좀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의 시간, 전환의 계기들을 우리 서로가 좀 마련해 가면 어떨까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현주입니다. 저는 관계, 권력, 그리고 우정, 학습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생애전환 학교의 지향을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꼭 생애전환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전환학교의 주요한 원리로 언급되는 당사자 주도성, 혹은 뭐 당사자 중심주의, 수요자 중심 이런 말로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활의 전환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용지 선생님께서 생애전환학교 단행본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사자 주도성은 궁극의 이제 무형식 학습이라든가 생애전환학교가 추구하는 수업의 장면과 또 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주도성 혹은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이라는 거 조금 말은 좀 다르지만 저는 학습자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자의 뭐 자세라든가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수업을 구성하는 그 여러 등장인물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혹은 그 이해가 명확해지면 수업의 형식적인 측면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작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형적인 장면이죠.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배우고 누군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그 전달된 내용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순간이고요. 배우는 사람의 내면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굉장히 권력적인 순간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권력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외부의 세계를 내 안에 들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외부의 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제시하는데 이 외부의 것, 그것이 온전히 학습자의 것이 되는 순간에 학습자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들레즈라는 학자는 존재가 being이 아니라 becoming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는 것, 이런 되어가는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타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항상 권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어른한테 배우죠. 또 뭐 새로 어딘가에 가면 새로 온 사람이 원래 있었던 사람한테 배우고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또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현장에서 권력은 이렇게 핵심적인 현상이죠. 힘이 있는 자에서 한테 힘이 없는 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그 배우는 자는 힘을 얻고자 배우는 거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힘을 키우고자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타인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힘의 확장, 힘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른한테 배우고 새로운 사람이 원래 사람한테 배우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배우고 이런 관계였지만 사실은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바뀌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만 자녀를 통해 또 부모가 배우고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지만 또 반대로 그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또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움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오가는 그런 관계, 권력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힘이 계속 이동하기도 하고 상호작용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과도하게 치우친다면 과연 그 배움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가령 교사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곰곰이 찬찬히 살피고 그러면서 궁금함을 일으키고 질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굉장히 폭압적이라면 아이들은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지시를 따르고 또 의욕을 반납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수행성이 좀 좋고 어떤 스펙을 갖출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또 감수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관계나 배려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내면의 식민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히 말해서 배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는 자의 권력이 과도하면 다른 존재로 성장하거나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내 권력이 과도하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인정이 필요로 하는데 내 권력이 과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신념에 꽉 차게 되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존재로 변모,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한 것, 즐겁고 손쉬운 것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배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체험 혹은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린 배움을 경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혹은 부하 직원이 동료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면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권력 의지와 통제의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던 건데 교육은 그런 권력 의지나 통제 욕구를 조절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한쪽이 과도하게 장악하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존중만이 배움과 가르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어떤 교육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배움의 이런 권력 관계에 있어서 특히 성인이 배우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교육 장면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인은 그 자체로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요인이 되는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성인은 그냥 순전히 그 나이로만으로도 권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학습자가 되는 순간 겸허한 그런 태도를 지녀야만 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결합이 그 성인 교육의 새로운 질문, 또 학습의 새로운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인들이 교육기관에 왔을 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결국엔 이 교육기관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이 스스로 내돈 내산한 이 학습자의 눈치를 봐야 됐고 이들을 학습자로 잡아두려면 이들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론, 학습론이 생성이 됐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교수자 사이에, 아동과 교사 사이에 흔히 보아왔던 그런 배움의 위계 구조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이 성인학습자의 등장으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성인학습자의 등장은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신중년의 등장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주 참여자는 잘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군인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의 취약계층, 노인, 시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이 호명되기는 했지만 성인기, 특히 성인 후기 세대가 이렇게 통째로 호명되어서 집중적으로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가 이제 첫 본격화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첫 참여자로서 성인, 신중년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인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기존의 교육은 일종의 사회화 과정, 다시 말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 적응하도록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사회화 과정이기도 했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 후기 신중년들이 교육의 참여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들도 여전히 배우는 성인이지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인 동시에 이렇게 어떤 인적 자원으로 육성된 또 사회에 적응하게 된 이들의 앞으로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행위가 교육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인 동시에 교수자한테 수동적으로 배우는 사람으로 설정하기에는 이미 형성된 지식이나 지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자입니다. 이들은 교수자 수업 장면에서 교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수자를 평가하고 있고요. 또는 교수자와 굉장히 협상합니다. 수업 과정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교수님,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불쑥 수업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생애전 학교에서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뭔가 기획하다고 볼 때 교육과정을 결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신중년들이,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 발언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계신 교육 참여자와의 관계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들,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어떠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신중년 성인들의 그런 특성을 접하면서 이들이 교육 장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과 태도, 발언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 주어졌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 대신 학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교육의 장소도 이렇게 수업, 강좌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생활의 세계, 실제로 동호회라든가 자원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나 여행, 또 일상의 어떤 경제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배움의 과정들이, 배움의 상황들이 포착되었고요. 오히려 이런 일상의 상황을 수업에 차용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면, 학습의 장면은 굉장히 즐겁고 자유롭고 또 학습자가 주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그런 위계 구조가 해체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수자나 학습자가 우위에 있게 되는 상황들을 특정 한쪽이 지나치게 우위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수자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전히 있죠. 이들은 참여자의 그런 내면 같은 걸 살피지 않고 자기가 미리 정한 내용을 그냥 전달합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요. 교수자가 학습자한테 끌려다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중년은 특히 사회적으로 리더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이 굉장히 큰 상태로 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들에게 끌려다니게 되고요. 특히 기관의 성과가 숫자로 집계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학습자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마주할 수 있고 목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심주의, 학습자 주도의 본질은 학습자 존중입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추는 것, 그들을 고객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경험과 자율성을 신뢰하되 학습자의 성장, 이것을 핵심에 놓고 그들이 온전한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습자 중심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제공한다거나 이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주의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이때 교육자나 기획자는 학습자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히 연구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요구 이면에 학습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제공하는 것이 아주 핵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난 이런 거 필요해, 나 이런 거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만족해요 라는 만족도 질문이 아니라 이 수업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부합됩니까? 혹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것을 제공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찝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내가 느끼지 못한 결핍을 포착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더 많은 지식을 학습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쉽게 학습자의 경험과 통합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랑 배우는 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배우는 사람한테 강압적이거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거부해야 되지만, 배우는 자의 성장을 위해서 내 힘을 확대하는 의지는 굉장히 공고하고 또렷이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나 또 수업의 여러 상황이 나를 강압하고 통제해서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교육의 객체나 대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나의 배움을 위해서 기꺼이 주변 사람, 그 배움의 장면을 구성하는 다른 이에게 과감하게 권력을 이양할지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가져다 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자기가 배워야 하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획자는 그런 상황과 장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자가 제안하는 생애전환학교가 지향하는 수업의 지향은 철저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기획자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결국엔 학습자, 교육자, 또 기획자가 관계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북이 공방이라는 그 일종의 작업장 학교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학습자, 강사자, 담당자는 작업자라는 공통의 비전을 갖고 서로 관계를 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학습자가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강사자가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담당자가 학습자나 교육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 거북이 공방에서는 학습자, 강사, 담당자들이 전통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았고 역할 붕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참여자나 교수자, 담당자 모두에게 성장 스토리가 있었고요. 이것이 항상 일상적으로 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이 공간에서 계속 회자되는 것이 우리의 상호 간의 에너지였고, 그것이 우리를 서로 좀 친구, 우정 어린 관계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전환학교 안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생애전환학교의 기획의
하나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제안 드립니다. 적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생애전환 학교에서 좀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서사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서사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뭐 여러 어떤 그 툴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인문적인 어떤 사유, 뭐 그런 인문적인 삶, 또 그 어떤 글쓰기에 대한 수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그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세이 같은 붐이 지금 불고 있죠. 그것을 보면 뭐 최근에는 이제 60 플러스 책의 해라고 올해 또 그 책 청년단 사이 그 운동인가요? 거기서 또 만들어서 또 나이가 들다, 또 독서가 들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서사라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이룩하고 또 문화를 갖고 오면서 늘 그 어떤 중요한 그 이렇게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신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생애에서는 그 자기 서사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이제 어떤 자연의 어떤 방식을 그 접근한다든가, 또 그 지금의 어떤 티칭 위주의 어떤 그 교육이 아니라 그 러닝 위주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지가 좀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의 어떤 배움은 실물 중심의 학습이고, 또 비형식 학습이고, 또 평생 학습이고, 또 학제간 학습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중요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제 4년째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이 이제 주도하는 이 무형식의 배움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루과이의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아주 위대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그 쓴 어떤 책을 보다가 이 문장을 만났어요. 인간의 세포는 분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고 너무나 큰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어떤 문명을 이루면서 때로는 실화를 만들고, 때로는 종교를 만들고, 때로는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자기의 어떤 서사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점을 좀 상기시킨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분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신중년의 어떤 세계전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사는 타일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내켜서 사는 어떤 이 자동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런 이 자동사의 삶을 실제 이제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4년 전에 처음에 이제 저희 추진단을 구성해서 성애전환 학교의 이 키워드가 뭘까를 그 같이 그 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부사로 표현하면 하마터면 같은 게 바로 이제 적절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내 인생을 이제 마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 하마터이라는 이 키워드가 갖는 그 상징성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인간의 어떤 세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점을 좀 환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내가 이제 어떤 부를 축적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는 어떤 그 삶이 있겠지만,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만들려고 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큰 이야기의 어떤 작은 일부분인지, 이런 점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고, 이런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서사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테마로 물레동에 계신 그 최영식 선생님이나 몇몇 분들을 이제 사회학자 김찬호 선생님 또 그 여성학자 조주은 선생님과 같이 이 주제로 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좀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더 자주 이렇게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작년에 연수문화재단 그 사진인데요. 상당히 제가 연수문화재단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에 참여하셨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떤 신중년의 그 필요한 이 서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 워킹 그룹에 참여하신 그 두 분 선생님들이 잘 간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의상 프로그램하고 주거 프로그램으로 했는데요. 연수 같은 경우는 이 주거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주거 형태가 100%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 채도 단독주택이 없는 곳인데요. 그런 어떤 그 인공의 어떤 그 장소에서 신중년들이 연수구에 사는 신중년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어떤 인생 서사를 만들어 갈까를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키워드가 바로 이제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홍기빈 선생님도 이제 그 강조하는 그 키워드인데 신중년의 삶에서는 빈곤 상태의 가난 같은 건 이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자율적인 인간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런 점을 참여자분들이 이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애자랑 프로그램이 지금 뭐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라든가 뭐 수원시 평성학습관에 전에 있었던 뭐라도 학교라든가 또 부산에도 더욱 체험 신중년 뭐 이런 관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대체로 보면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중산층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먼저 이렇게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의 큰 일부분인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이 노년기에 맞게 되는 어떤 허무함이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심지어는 이 비루함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어떤 그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중년에게 이 신중년 시기에 오는 이 전환의 그 경험을 보면 대체로 이 상실의 경험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상실의 경험, 특히 이제 갑자기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내가 어떤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이산의 경험하고 어떤 상실의 경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상실의 경험을 어떻게 내가 좀 다르게 좀 이겨내고 하는 데서 어쩌면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인생 나눔 교실 같은 곳이 이제 세계전 학교랑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하시는 멘토분들하고 이제 이 특강 같은 걸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이 그 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20대 군인들이나 또 저희 학교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어떤 인생을 좀 나누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좀 선생님들이 좀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뭐 무슨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럼 선생님들이 과연 예전에 좀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서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관심 없어 합니다. 오히려
좀 망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은 눈빛이 반짝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어떤 맛을 같은 트릭을 배워서 어떤 수업 방법들에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서사가 없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의 서사는 많은 경우에 대나무가 성장할 때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 상실의 상실의 시기에 어떤 그 자기가 슬기롭게 그 늪을 건너고 이 강을 건너려고 했는 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스토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글쓰기나 이런 어떤 관심들 이게 높아진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나라 이 50 플러스 신중년들뿐만 아니라 좀 노년 세대가 좀 그 뭐랄까요, 제가 자주 쓰는 한 글자짜리 단어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 땅, 차, 돈, 주식 이런 데 몰빵하는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삶을 좀 그 관심을 갖고 다른 삶의 궤도를 좀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작년에 연수문화재단이 했던 의성 프로그램이나 또 주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어떤 그 개별성을 아까 이제 백현주 선생님이 그 어떤 상호학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을 잘 끌어낸 것 같아요. 원래 이 그 교육이란 말의 에듀케이션의 라틴어 어원이 에듀케레라는 말인데 에듀케레의 그 뜻이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잠재력을 끌어내고 뭔가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점을 좀 참여자분들하고 또 워킹그룹하고 잘 밀당을 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이제 저희 추인단 내부에서 생애자나 문화예술 학교를 어떻게 좀 현장에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발제를 하고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의 과잉과 관계의 소멸 현상을 막 직면하게 되는 신중년 시기에 생애자라는 학교가 좀 추구해야 될 원칙, 그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합의됐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서울시 인성학교 50 플러스 인성학교 1기 그 회장님을 지내셨던 분하고 이렇게 세계전 학교가 책이 나와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저에게 좀 그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요. 자꾸 이제 서울시 그 인성학교라든가 서울시 50 플러스 이 학습관의 그 프로그램들이 또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이렇게 재테크라든가 이런 강좌들로 자꾸 이제 채워지고 있다. 이런 불만을 이렇게 저한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성인자랑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은 이게 확고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튼 간에 또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되면, 뭐랄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자랑 문화예술 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프로젝트로서 접근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이 합성어지 않습니까? 이 프로라는 말과 라틴어라는 이 제트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말인데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잭트는 던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앞으로 던지는 게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러려면 어떤 장르 중심으로 이렇게 강좌를 설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어떤 장르라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기 서사를 좀 그 참여자들의 어떤 다양한 참여자들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면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존 듀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렇게 한 말이긴 합니다만, 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퍼링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자꾸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이 10대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하신 분들이고, 어쩌면 탈사회화 같은 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내가 당해보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방식, 그 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설계가 돼야 되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서사성이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 간의 어떤 상호 지지, 상호 격려 이런 과정들을 좀 교육 과정에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1박 2일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이렇게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적인 구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작년에 이제 설문화재단에서 포럼할 때 중요하게 내세웠던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신중년들에게도 내 안에 원래 본래적으로 있었던 이 야성성 같은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이 야성성이라는 가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야성성이란 것은 뭐 원래부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하는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게 우연학습이든 무형식의 배움이든 어떤 동료 효과를 이렇게 충분히 하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진흥원에서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문학 글쓰기 입문적 프로그램을 좀 보면 첫해 좀 시범 사업으로 했던 문학과 한 달 살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학과 한 달 살기를 해봤는데, 이 흥미로웠던 것은 이건 원래 이제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작가를 좀 초대하고, 또 읽고 싶었던 책도 좀 읽고, 또 문학관에 가서 스테이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남들 앞에서 발표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많은 신중년 참여자들이 자기 개발 서적을 읽겠다라고 하는 점에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런 게 아직도 이 50대 중반, 중후반의 이런 신중년들이 여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본주의 시장에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있고, 여전히 이제 경제 활동에는 더 많이 관심이 있지만 생애전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현실과도 좀 현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선생님들 이생망이란 말 아시냐?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으니까 우리 춤추고 놀자. 제가 이번 주에 나온 아르테 365에도 북미물을 썼는데요. 이문재 시인의 시집과 최성각 선생의 사문집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이 글의 전체 제목을 파국이 시작되었다 춤을 추자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좀 그런 어떤 태도가 저는 생애전환 참여자들에게 좀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은 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들이 이제 생애전환 학교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 향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은
뭐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향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신중년들의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자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욕구에 대해서 뭐 곧장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식으로 얘기하면 욕망을 좀 읽어내는 어떤 기획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현장에서는 무슨 신중년 대상으로 영어 어떤 학습을 하고 마술 학습을 이렇게 하고 여행 프로그램도 무슨 뭐 버킷리스트처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기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이 생애 전환이라고 하는 삶의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신중년들의 당사자 저주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좀 형식에 갇히지 않는 이 배움을 만들어낼 것인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언러닝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상투적인 방식, 상투적인 관성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이런 살던 대로 살려가야 하는 이런 관성에서 좀 궤도에서 이탈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문적인 어떤 그 관심과 또 예술적인 어떤 그 내용이 적절하게 결합되면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예술 위주로 가게 되면 자꾸 왜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 관점을 놓칠 수 있고 너무 인문적인 접근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예술이 주는 어떤 의외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장 아멜이라는 저널리스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며 시간을 발견한다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그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7월부터 이 세계전환 그 학교라는 책을 이렇게 보시고 경향신문에 어떤 논설위원이 보시고 이번에 책을 쓰신 3명의 필자하고 예비 필자 1명하고 뭐 7월부터 이제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인생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을 이 시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이 광주에 김홍정이라는 시인이 계신데 이번에 시를 제가 작년에 보다가 너무나 재밌는 시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너는 익어가는 거라 라고 하는 그 좋은 시였습니다. 이 제목이 통닭구예요.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은 뭐 전직 K1 격투기 선수였고 또 그 선원 생활도 하셨고 또 지금은 광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직업 전환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작년에 냈던 민호의 노래라는 시를 보니까 정말 어떤 자기 서사에 눈을 뜬 사람만이 이렇게 에서 느낄 수 있는 당당한 어떤 겸손함, 또 겸손한 당당 같은 게 저는 확인했던 게 좀 재밌었습니다. 여튼 우리 참여자들이 좀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진흥원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는 익산의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는 마구의 이야기 공작소 이 팀들이 상당히 아주 인상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좀 찾으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뭐 책에도 소개됐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수문화재단에서 이제 제멋대로 학교라는 과정이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멋을 좀 찾아가는 학교, 그런 컨셉인데, 인문적인 어떤 접근과
또 예술적인 어떤 그 어떤 그 의유성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 왼쪽의 사진이 이제 그분들인데요. 내 안에 있는 멋을 좀 찾아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좋은 사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아가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보면 이 철학자 푸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냈던 책 중에 성의 역사 3권에서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 되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 배려라는 개념이죠. 그런 이 자기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자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갖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더 고민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서부 캠퍼스 인생학교에서 그 지도교수로 잠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번 세계전환 학교에도 이제 이 정관필 그 선생님하고 또 구민정 선생님이 글을 쓰셨습니다만 아주 이 두 분이 아주 잘 끌어가시는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건축학개론이라는 여관을 가지고 신중년 참여자들과 함께 이 그룹에 토론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놀라운 어떤 깨달음의 그 순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강자 중심의 어떤 이런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방금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활동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추인단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세계전환 학교의 어떤 이 성과를 뭘로 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좀 참여자들의 어떤 변화, 참여자들의 어떤 개별성에 더 집중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년 수업에서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가장 최악의 이제 이 프로그램 현장이 참여한 어르신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고유성도 하나도 없고 개별성도 하나도 없는 덩어리로 간주하고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되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늙은 아기 취급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약간 노년 세대의 이 활동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신중년 대상의 이 활동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은 없었는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현장에서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작년 말부터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자꾸 이제 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좀 뭐 캠프 형식의 학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서 후배들이 이제 요청이 와서 몇 년 전에 그 산유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규리에만 인문학이 있냐, 산유에도 있다,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강원문화재단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강원문화재단 대표님께도 이 강원도에 아주 훌륭한 그 자연 자원이 많은데 거의 설악산이나 오대산 같은데 신중년 참여자들을 이제 모셔놓고 퇴로를 차단한 다음에 이런 산유의 인문학 같은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어떤 장르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향유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구현하기 힘든 이런 어떤 무형식의 배움을 이런 캠프 형식의 뭐 산유의 인문학 같은 형식에서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있는 것들을 왜 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본 말로 아리로마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리로마마하고 이바쇼라는 말하고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분위기 조성이 신중년 대상의 이 세계전환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사연을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사연을 잘 끄집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런 초기에 좀 그런 현장에 이런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고 그런데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바쇼라고 하는 조건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느린 시간도 필요하고, 멈추어 있을 장소도 필요하고, 느슨하나 지속적인 관계도 필요한데요. 영화 카모메 식당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금방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대에 전환이라는 키워드는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의 시대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주사가 많이 이제 맞게 되고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예전처럼 살던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어떤 새로운 노멀이 돼서는 안 되고 좀 다른 어떤 노멀을 갖추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랄까 신중년 대상의 세계전환 학교에서 내가 좀 뒷걸음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사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미아일 엔데라는 작가가 쓴 모무라는 그 책에 10장에 보면 그 시간저축은행에서 파견한 희석신사들이 모무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데 모무 앞에 그 카시오페아라는 이 거북이 등딱지에 막 글자가 막 나타나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카시오페아 등딱지에 뒷걸음 쳐봐라는 나옵니다. 이 뒷걸음을 치니까 생각도 뒷걸음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의 시대에 더 많은 어떤 성장이 아니라 더더더가 아니라 이제 덜덜덜 같은 어떤 이런 삶의 태도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과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어떤 가치와 철학과 실제 그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선생님들의 어떤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